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청주시의 활공장은 야경은 끝내주지만 아주 위험한 장소이다. 2003년 청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워낙 넉살이 좋아서 입학한 지 몇 개월 뒤에 많은 선배들과 친해졌습니다. 그중 이선웅이라는 1년 선배가 있었는데요. 당시 적은 나이임에도 차가 있어서 인기가 좋았던 선배였죠. 전 이 형이랑 의형제니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형이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주시에 야경이 죽이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당시 청주시에는 활공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청주 시민들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러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장소였더군요. 활공장이라는 게 활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는 곳이어서 활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가장 높은 산, 그리고 외지에 위치해 있겠지요. 선웅이 형 말로는 그 산이 청주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올라가면 시가 한눈에 다 보여서 그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이튿날쯤 선웅이 형과 저 그리고 여자 선배 2명과 함께 활공장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하고 어두워서 차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 운전자인 선웅이 형을 제외한 저희 3사람은 술이 적당히 취해서 활공장을 올라갔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고 가로등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완전 비포장 도로였지요. 정말 완전한 산길입니다. 아무튼 그 도로를 따라 산을 향해 10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이제는 주위에 어둠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을 건 자동차 라이트밖에 없었지만 별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4명이나 있었으니까요. 15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전방 10m 앞에선 난쟁이가 보였습니다. 한 손은 허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저희 차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오밤중에 보통 사람이어도 태워줄까 말까한 산길에서 괜히 난쟁이가 저희 차를 타려고 하니 조금 껄쩍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냥 쌩까고 활공장을 향해 갔습니다. 가는 도중 한 선배가 야경은 맥주를 먹으면서 봐야 제맛이라며 다시 돌아가서 맥주를 사오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좁은 산길에서 억지로 유턴을 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가다 보니 그 난쟁이가 다시 보이더군요. 다시 저희 차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 손은 허리춤에 다른 한 손으로 저희 차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활공장 쪽으로 갈 때는 몰랐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 라이트를 켜면서 오다 보니까 난쟁이의 허리춤에 얹은 손에서 뭔가가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그게 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저희 차가 그 난쟁이를 지나갔고 그 난쟁이가 허리에 얹은 손에서 빛이 나던 건 다름 아닌 부엌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행을 한답시고 괜히 차를 태워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저희는 모두 비명을 질렀고 그날의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와서 더위 선배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청주 활공장이 야경이 좋은 걸로 유명하지만 워낙에 인적이 없고 음침한 곳이라서 청주 조폭들이 야경을 보러 놀러온 커플들을 납치해서 남자의 차를 뺏고 여자들이 겁탈을 몇 번 당한 곳이라더군요. 뿐만 아니라 난쟁이나 여자 등을 이용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노려 금품과 차량 탈취가 빈번한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래요. 산길에서 조호한 난쟁이가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죠. 차를 태워줬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활공장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곳이 위험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조폭들이 야경을 보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라고 하더군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을 뻔했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 산길에서의 끔찍한 기억은 오래도록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소개팅녀. 친구에게 말해서 여자애를 소개를 받는 날이다. 너무 떨려서 빨리 약속 장소로 나와서 잠시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핸드폰으로 약속 시간을 알람 맞추어 놓고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 전에 산 로션이랑 스킨이 안 좋은지 오늘 듬뿍 바른 얼굴이 눕자마자 간질거렸다. 그리고 30분 지나서 알람이 울리고 약속 장소에 갔더니 미안하게도 다들 나와 있었다. 호프집에서 나와 친구, 그리고 친구의 여친과 그녀. 이렇게 4명이 모여 생맥주를 시켜서 마시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해갔다. 소개팅녀는 그다지 이쁘지도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내가 여자친구가 없기에 웬만하면 그냥 만나려고 했었다. 성격도 좋고 잘 웃었지만 한 번씩 눈동자가 흐릿해 보이긴 했다. 하지만 내가 맥주를 마셔서 그러려니 했다. 그러던 중에 술이 약간 취한 친구의 여친이 말한다. 제 친구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묻자 나는 네, 마음에 들어요. 라고 답했다. 소개팅녀는 그 말에 부끄러운 듯 약간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이어지는 친구 여친의 이야기로는 제 친구가 신기가 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귀신을 보는 친구예요. 라고 말했다. 친구 여친과 나랑 대화한 것을 본 소개팅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대장금의 이영애 알죠? 이영애도 잘 보면 귀신 시인 눈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리고 농담 삼아 말했다. 이 술집에서 귀신이 보이나요? 그러자 그녀는 한번 둘러보더니 술집에는 없네요 라고 했다. 순간 나머지 3명은 말을 잃었다. 맥주를 간단하게 마시고 술도 깰 겸해서 노래방에 갔다. 서비스 시간 좀 들어오고 하니 2시간 정도 흘러 술도 거의 다 깼다. 오늘 제가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술도 거의 깨서 맨정신이었다. 그리고 친구 일행은 보내고 나와 그녀는 내 차를 타고 그녀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아까 하던 말이 생각나서 밖에 귀신이 보이나요? 라고 농담 삼아 말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술집에서 나와서 2번밖에 못 봤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약간 무서웠다. 귀신들은 검은 차를 좋아하거든요 라고 웃으면서 말한다. 내 차가 까만색 카렌스였다. 그리고 별 신경 안 쓰고 물었다. 혹시 내 차에도 귀신 붙었나요? 그녀가 말하길. 아까 말한 2명이 뒤에 앉아있네요. 진짜 무서웠다. 그리고 인상차게까지 말해준다. 2명 다 말랐고 긴 생머리네요. 그때 불현듯 얼굴 간지럼이 생각났다. 그 이야기를 하니깐 그녀가 말하기를 얼굴이 간지러운 거는 운전석을 뒤로 제낄 때 뒤좌석에 긴 생머리 귀신이 오빠 얼굴을 보려고 위에서 볼 때 머리카락이 닿아서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그녀는 집에 다 왔다고 무심히 가버리고 나도 덩달아 내려서 차에 못 타고 있다가 1시간 지나서 택시 타고 집에 왔다. 3번째 이야기, 늦은 밤의 학교 괴담. 예전에 고등학생 때 반 아이들이랑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잡담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였는데 당시는 애들과 사이도 좋았고 스스럼 없이 잘 지내서 장난도 쳤죠.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그림을 그렸지만 재미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남아있던 애들은 절 포함해서 4명이었고 작은 미술실에서 따로따로 각각 자리를 잡아 소묘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한 아이가 문득 이런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먹을 거 사올까? 마침 배도 고프고 출출했던 참이어서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가 가겠다고는 하지 않았죠. 이유는 저희가 있던 소묘실이 가장 끝층인 5층이었는데 내려가려면 가운데 중앙통로 계단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저녁 10시쯤에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측면 계단통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중앙통로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통로 계단은 불도 꺼져 있고 어두울 뿐더러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었죠. 그 화장실 문에 유리창이 붙어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층마다 하나씩 총 4개의 화장실이 계단을 내려가는 통로마다 있는 셈이죠. 왜 굳이 다 같이 가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지요. 누가 용감하냐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당시 남학생은 3명, 여학생은 1명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제외시키자고 협의를 본 후에 남자들끼리만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찐 사람은 저였는데 도무지 혼자 갈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렇다고 겁쟁이 티를 내면서 같이 가줘라고 매달리기도 그렇고 학기 초라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금방 잡아먹히는 세상이니 전 그냥 혼자 가기로 결심하고 문을 열었죠.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 남게 된 3명의 아이들이 다들 저에게 어디 죽으러 가는 사람인 마냥 배웅해 주었죠. 그렇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니 어두컴컴했습니다. 소무실의 문에 붙은 유리창문 너머로 소무실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 말고는 아무런 빛도 없이 차단되었죠. 일단은 혹시나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측면 계단 통로문을 살짝 흔들어 보았습니다. 잠겼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앙 통로 계단으로 향했죠. 사실 그때 그 내기에서 먹을 걸 사러 간 사람에게는 한 가지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애들이 한 명당 각자 5,000원씩 내서 총 2만 원인 돈을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즉, 제가 애들한테 각자 먹고 싶은 걸 말하라고 하고 아이들이 고르면 그걸 사오고 남은 돈은 제가 써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남은 잔돈의 소유권은 제게 있다는 소리죠. 아무튼 중앙통로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음산하더군요. 아주 완전한 밤은 아니어서 밖에 네온사인도 있고 불빛들도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 덕분에 아주 컴컴하진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로는 아예 빛이 차단되어 있었고 게다가 골목길 같이 뱅뱅 도는 좁은 중앙통로 계단이어서 더욱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화장실 문의 위치는 보이더군요. 일단은 빨리 내려가자는 생각에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좀 내려가다 멈추고 말았죠. 발소리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찜찜한 느낌이 들어 뒤를 한번 돌아봐 주고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뭔가가 좀 걸리더군요. 분명 전 꽤 내려간 것 같은데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아래로만 향하는 계단.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 5층으로 와 있더군요. 그리고 소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애들이 벌써 갔다 왔냐고 하더군요. 전 미안하다고 못 사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겁쟁이 라고 놀리더군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자 여자애가 무슨 일 있냐며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애들도 내기에 방침을 받고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소무실 문은 키가 있으니 키로 잠그고 가면 되었죠. 복도에 불도 다 켜놓고 갈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 몰래 남아있다는 게 걸리므로 하는 수 없이 그냥 불이 꺼진 복도를 4명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 셋, 셋보단 넷이더군요. 마음이 한결 나아지니 농담도 하나둘씩 건네게 되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 애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뭐가 무서워서 올라왔냐 이 정도를 가지고 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한참을 내려갔는데 역시나 애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한참을 내려갔는데도 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혼자 갔을 때와는 정확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계단의 끝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그 아픈 칠흑 같은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인 곳이었다는 것이었죠. 일단 제일 앞에 있던 한 명이 너 혹시 여기 보고 놀라서 온 거냐?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더니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급식 식당의 중앙통로 계단을 내려가 제일 밑에 위치해 있었죠.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급식소였습니다. 애들도 별거 아니었다면서 다시 올라가자고 했죠. 그 순간 제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컴컴한 그런 곳에 누가 있다고 해도 과연 무엇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했을까요? 누군가 젓가락통을 손으로 휘젓는 듯 젓가락과 숟가락 통들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희들은 불이 나게 위를 향해 달렸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5층 소무실에 도착해 있더군요. 저희는 키를 이용해서 소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에 생각했죠. 혹시 우리가 뛰는 소리를 듣고 그 급식소에 있던 무언가가 우리가 있는 소무실에 올라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애들은 다들 각자 가방이랑 짐을 꾸리고 캔버스화랑 판넬 등을 제자리에 두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무실을 나와서 문을 잠그고 불을 껐죠. 나가는 곳은 중앙계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측면의 계단 통로는 잠겼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했죠. 조심스럽게 중앙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한 인기척은 없더군요.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어느덧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다들 이제 어디 갈 거냐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때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모두들 정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언덕 밑으로 뛰어내려갔죠. 저희는 아주 미친 듯이 내려갔죠. 다 내려오자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몰골이 엉망이었죠.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 까진 놈, 교복이 풀어 헤쳐진 놈, 여자애는 치마가 뒤집어졌고 전 가방을 반쯤 열고 뛰어내려와서 안에 책이며 프린트물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흰 다 내려온 걸 확인하고 아까 비명 지른 놈이 누구냐고 했죠. 근데 아무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들은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애들도 전부 듣기만 했고 놀라서 뛰어간 거야 라더군요.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1년 전에 한번 모교를 방문했죠. 급식소는 다른 곳으로 옮겼더군요. 네 번째 이야기, 어두운 골목.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간만에 동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먹었어요. 사실 동네 친구라 해도 서로 대학 들어가고 바쁘게 지내서 몇 달 동안 못 보다가 간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너무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호프집에서 술 좀 먹은 다음에 둘이 알딸딸하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했죠. 친구네 집 가는 도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고 닭 한 마리를 사들고선 친구네 집에 갔지요. 서로 못다한 이야기하고 술도 먹고 안주로 닭도 먹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마셨더라고요. 가뜩이나 술도 못하는데 간만에 만났다고 신나서 술을 퍼먹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1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친구네 집이랑 저희 집이랑 가까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택시를 타면 좀 차비가 아까운 거리라고 해야 할까요? 걸어서 30분 정도였죠. 친구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잘 거면 편하게 자고 싶어서 집에서 자려고 친구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추웠죠. 그리고 새벽이다 보니까 동네가 조용하더라고요. 많이 어둡고 춥고 그리고 바람은 살살 불었죠.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얼큰하게 취한 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네 집과 우리 집 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돌아서 가는 거하고 다른 한 가지는 그냥 골목처럼 보기 좋은 길이 쭉 있었는데 버스 한 대가 들어오면 꽉 찰 정도의 넓이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낮에는 골목길로 다니고 밤에는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이 직선으로만 돼 있어서 그냥 앞으로 쭉 걸으면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밤만 되면 되게 음침하고 조용하고 무서워서 밤에는 돌아서 가는 길을 택했지요. 근데 이날은 술도 좀 취했겠다, 피곤하기도 해서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어서 그냥 골목길로 빨리 가기로 했습니다. 술이 달아오른 상태에서도 분위기가 휑하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저 끝편에는 8차선 도로가 있었고 주유소 하나가 있었지요. 덕분에 끝쪽은 꽤 밝더라고요. 그 뒤에는 아파트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 골목길 끝에는 왠지 모르게 제가 꼭 당도해야 할 장소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그와 반대로는 골목길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완전 암흑이었습니다. 흔한 가로등도 역시 이 골목길에도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 가로등이 하나도 안 켜져 있더군요. 그 골목길은 중간에 다른 길로 이어진 부분이 없어요. 오직 주택들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뿐이었죠. 직선으로 된 암흑인 길밖에 없었지요. 그 길을 10분 정도 걸으려니까 좀 으스스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발자국 소리도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한 밤이더군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걷고 있는데 거의 다 왔을 무렵이었죠. 주유소의 밝은 빛과 간간히 왔다 갔다 거리는 자동차 불빛을 보면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쯤이었어요. 문득 타다닥 하고 뛰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휙 하고 쳐다보니까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간만에 저렇게 막 뛰어오는 사람을 보아서 그냥 미친놈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제3자가 골목 끝쪽에서부터 뛰어오고 있었고 전 반대로 골목 끝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의 시야에 제대로 들어올 때였어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뛰어오고 있는 것뿐인데 뛰어오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사실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쳐다봤지요. 정말 힘껏 뛰어오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지? 하고 눈에 인상을 쓰고 보려고 하는데 어두워서 뭐가 보여야 말이지요.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미치도록 뛰어오는 바람에 저랑 금방 가까워져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되었어요. 그만큼 저와 그 사람의 간격도 좁혀졌다는 소리였지요. 머리는 어깨에서 조금 못 미칠 정도로 내려왔지만 여자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부스스하고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은 게 그냥 머리를 안 자른 남자라는 느낌이 확 느껴졌지요. 그리고 그 남자와 내 간격이 더 좁혀졌을 때 내가 아까 궁금해하던 그 남자가 손에 쥐고 있던 게 무엇인지 눈에 서서히 보였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건 칼이었어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왜 이런 늦은 밤에 칼을 들고 저렇게 뛰어오는 걸까? 저와의 거리는 정말 많이 좁혀져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보일 정도였지요. 그 남자는 눈이 뒤집혀 있더군요. 침을 질질 흘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손에 칼을 쥔 채 내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돌리고 뛰었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눈을 뒤집고선 뛰어오는 모습을 봐서 그런 걸까? 순간적으로 미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능적으로 도망쳐야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하기 전에 나는 몸을 돌려서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죠. 사실 그 남자가 저에게 올 거라는 이유도 없는데 칼을 든 그 남자와 나는 미치도록 뛰었어요. 근데 뛰면서도 서서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그 남자도 내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꼭 제가 목표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목표면 어쩌지? 도대체 저 칼은 뭐지? 저 칼로 나를 정말로 찌르려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니까 달리는 와중에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돌려서 그 남자를 봤어요. 어느새인가 그 남자가 정말 내 뒤에서 겨우 5m 정도까지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눈이 뒤집힌 채 달리고 있는 얼굴 표정과 함께 손에 쥐고 있는 칼을 보았지요. 나도 모르게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죠. 얼만큼 뛰었을까? 친구네 집에 거의 다 와간 것 같은데도 아직도 멀리 있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친구네 집까지 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못 쫓아오겠지. 그런데 그 전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 제가 멈추면 그 남자가 휙 하고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의 본능은 멈추지 말라는 거였어요. 멈추면 분명히 저 남자의 손에 쥐어진 칼에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미치도록 뛰었지요. 헉헉거리면서 있는 힘껏 계속 달렸어요. 진짜 미치도록 뛰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진짜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못 뛰겠다라고 생각이 들 쯤에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진짜 그 남자가 팔만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에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더 뛰면 저 남자한테 죽기 전에 숨이 차서 죽겠다라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그 골목길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친구네 집 앞에 신문 배달부가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친구네 집에 거의 다 와가고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줄 거야 더 버티자 하며 달리고 나름 안심하며 달리고 있는데 그 남자의 숨결이 뒤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좀만 더 뛰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더니 내 어깨에 그 남자가 손을 올렸죠. 오싹하는 느낌이 등골부터 확 올라오더니 순간 죽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귀에 누군가 간질거리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잡았다. 히히히. 저를 잡은 그 미친놈은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골목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의 비명소리를 듣고 신문배달부는 저에게 와서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황당해서 멍 때리다가 식은땀이 흘리며 친구네 집에 들어갔지요. 그날 덜덜 떨며 잠을 잤습니다.
아직도 그 미친놈이 뭐가 목적이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냥 동네마다 하나쯤 있는 미친놈이었나 봅니다.